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5장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5장 2절 이산형 균일 분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산형 확률 분포를 몇 가지 소개를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균일 분포하고 이항 분포 그리고 다항 분포 이렇게 세 가지만 우선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균일 분포에 대한 겁니다. 균일 분포, 말 그대로 균일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 모든 점에서의 확률이 같은 그런 경우에 확률 분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이산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크게는 이산형에 속하고요. 그 중에서 균일 분포라는 겁니다. 연속형도 균일 분포가 당연히 있겠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요. 이산형인데 균일 분포가 되는 경우, 그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산형이다, 연속형이다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이산형 균일 분포 이렇게 이름을 줄 겁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산형 확률 분포 중에서 그 표본점에서의 확률 fx, 분포함수 fx가 그 값을 계산해 주는 거죠. fx가 일정한 값이다 그런 뜻이에요. 상수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본점에서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그 분포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산형이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취하는 값은 유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유한계를 번호를 붙여서 x1, x2부터 해서 k개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xk까지 번호를 붙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x1부터 xk까지가 취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모두 같은 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fx1도 fx2도 전부 같은 값으로 표현된 건데 표본점은 k개니까 fx1부터 fx2 이렇게 해서 fxk까지 다 더하면 이건 전체 확률이죠. 그렇다면 전체 확률은 1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값이 모두 같은 값이다. 전부 알파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똑같은 값 알파를 k번 더한 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해 주면 k 곱하기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k 알파가 1이니까 당연히 알파라는 이 값은 k분의 1이라는 상수값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 분포의 값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산형 균일 분포 이것의 확률 분포, 즉 이산형이니까 그것의 확률 분포라는 것은 즉 fx라는 함수, 이 fx라는 함수는 이름이 이산형이었으니까 질량이라는 기호를 써서 그런 용어를 써서 표현을 했죠.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PMF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란 뜻이었죠. 기억하고 있죠? 자, 그 값을 이렇게 쓸 거예요. f x 세미콜론 k 즉 어떤 함수니까 fx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런데 이 기호로 약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fx 세미콜론 k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은 항상 똑같은 값이니까 k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fx 세미콜론 k 이것은 균일 분포를 표현하는 그런 함수다.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은 k분의 1 이렇게 표현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x의 값은 x1부터 x2, xk까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질량 함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균일 분포라는 것은 항상 모든 표본점에서 그 확률이 같으니까 상수로 주어진다. 그런데 그 상수라는 것은 표본점의 개수가 결국은 결정하는 거다. 그렇죠?
표본점의 개수가 k개니까 전부 똑같은 값을 갖기 위해서는 각각이 k분의 1씩 돼야 돼요. 그래야 다 합쳐서 1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균일 분포를 가지고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1 볼까요? 40와트, 60와트, 75와트, 그리고 100와트 이렇게 되는 전구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하나의 전구를 꺼냈을 때 표본 공간은 당연히 우리가 S라는 기호를 가지고 집합 표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40와트 전구, 60와트 전구, 75와트 전구, 그리고 100와트 전구 이렇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집합 안에는 40, 60, 75, 100 이렇게 4개의 표본점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어떤 것도 당연히 그 꺼낼 확률은 똑같으니까 4개라면 같은 확률로 꺼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각 원소가 그 가지고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4분의 1씩이죠. 그렇죠? 해서 4개를 더하면 그러면 1이 되겠죠. 전체 확률. 이렇게 돼요. 자, 그럴 때 확률 변수 x라는 것은 당연히 이 중에 하나를 꺼냈을 때 그 해당하는 값을 얘기할 거니까 x라는 확률 변수는 와트 수가 됩니다. 와트의 수. 꺼냈을 때 하나를 꺼냈을 때 그 전구의 와트의 수. 어렵지 않죠? 전력을 표현하는 그 값. 40, 60, 75, 100 이런 값. 이 값을 x라는 확률 변수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의 확률 분포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균일 분포가 되죠. 그래서 기호로 f, x, 세미콜론 그리고 k라는 값은 4라고 주어질 테니까 여기 4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쓴 겁니다. fx라는 함수를. 그럴 때 그 값은 k분의 1, 4분의 1씩이죠. 그렇죠? 그리고 취할 수 있는 그 값,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 소문자 x로 쓰기로 했죠. 그 값은 40, 60, 75, 100. 이 중에 하나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예제 5.2를 보세요.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윗면에 나오는 눈의 수를 x라고 하자. 확률 변수가 하나 결정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표본 공간은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가 있으니까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거나 6개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사위의 눈은 당연히 어떤 눈도 나올 확률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6분의 1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같은 값으로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균일 분포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x의 확률 분포라는 그 함수는 f, x, 세미콜론, 6 이렇게 쓰면 됩니다. k가 6인 경우죠. 원소가 6개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값은 상수 함수로 6분의 1이다. 그렇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부터 6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균일 분포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 계산하는 것을 공식까지 다 유도를 했습니다. 4장에서 다 연습을 해봤죠. 자, 그렇다면 결론부터 그 균일 분포에 대해서 이산형 균일 분포입니다. 그 균일 분포에 대해서 평균 뮤라고 쓰기로 했죠. 뮤는 k분의 1 곱하기 그 값을 다 더한 것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분산 시그마 제곱은 k분의 1 곱하기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것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이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하는 것, 즉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죠. 기대값을 어떻게 정의했냐? 그 주어진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 x와 그때 그 x가 취하는 그 확률 fx, x와 fx를 곱하고 다 더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xi와 fxi 세미콜론 k 그 확률의 값이지요. 그걸 곱하고 i를 1부터 k에 있다고 가정했으니까 k까지 다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균일 분포니까 여기 이 분포함수가 항상 같은 값, k분의 1이었죠. 그렇죠? 그 값으로 대신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k분의 1은 상수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가서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k분의 1하고 xi의 값을 k에 다 더한 것, 이것하고 곱한 값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분산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분산 시그마 제곱은 우리가 4장에서 정의하기를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편차 제곱이라는 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니까 이 함수 값하고 그때 x의 분포 함수하고 곱하고 다 더하는 거죠. 이산형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역시 여기 분포 함수는 k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신 k분의 1로 바꿔주면 됩니다. 역시 k분의 1은 상수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나가서 곱해지면 k분의 1 곱하기 편차 제곱의 합 이렇게 계산이 되지요. 어렵지 않지요? 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평균, 분산 똑같이 4장에서 배운 것처럼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결과는 균일 분포에 대해서는 그 우리 확률을 얘기하는 f라는 함수가 항상 k분의 1이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가서 그냥 곱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봤으니까 이제 우리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5.3을 보세요.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윗면에 나오는 눈의 수를 x라고 하자. 예,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표본 공간, 금방 봤듯이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발생 확률은 똑같이 균일 분포로 6분의 1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x의 확률 분포가 f, x, 6, 이 값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x가 갖는 값은 1부터 6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확률 변수를 알고 있는데 이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 4장에서 배운 대로 평균, 분산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균일 분포에 대해서 따로 평균과 여기 분산 이것을 식으로 계산을 해봤으니까 이 식을 갖다 써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균일 분포니까 평균은 k분의 1 곱하기 xi를 다 더한 값이다. 그렇죠? xi는 1부터 6까지입니다. 그렇다면 6분의 k는 6이니까 6분의 1부터 6까지 다 더한 값. 그렇죠? 계산하면 6분의 21이고요. 예, 이것은 3.5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분산,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은 역시 k분의 1 곱하기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거죠. 편차라는 것은 그 주어진 표본점의 값과 그리고 평균하고의 차이, 표본점의 값에서, 관찰값에서 평균을 뺀 값이 편차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1부터 6까지 거기서 3.5를 뺀 값, 1에서 3.5 뺀 값, 2에서 3.5를 뺀 값, 이것들이 각각의 편차입니다. 그 편차를 제곱해서 1부터 6까지 다 더해주면 편차의 합이 되겠죠. 편차 제곱의 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걸 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것을 계산하면 2.9167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분포를 소개를 할게요. 이항 분포와 다항 분포까지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할 텐데 그중에 먼저 이항 분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라는 것은 베르누이 시행, 우리가 앞에서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것을 잠깐 간단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각 시행의 결과, 각 시행에서 어떤 실험의 각 시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 그 결과가 딱 두 가지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항상 앞면 아니면 뒷면 둘 중에 하나지요. 그렇죠? 그것처럼 결과가 딱 두 개밖에 없는 것, 그것을 베르누이 시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항상 그 결과는 두 개밖에 없어요. 시행에서.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성공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실패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과 뒷면이 나올 텐데 앞면에 수를 세고 싶다 그러면 앞면에 관심을 둔 거니까 앞면은 성공이라고 설정을 해주고 뒷면은 실패다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항상 두 가지 결과는 성공과 실패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두 가지 가능한 결과만 갖고 이렇게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성공, 그 외의 것은 실패 이렇게 설정을 해두자. 됐죠? 그럴 때 이런 시행이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행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항상 똑같이 동전을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각 시행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가정을 한 거예요. 모든 실험이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해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가정을 했어요. 즉 각 시행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각 시행마다 성공 확률이 그 시행마다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각 시행마다 매 시행의 성공 확률은 항상 같다. 됐죠? 예, 이렇게 세 가지. 결과는 항상 두 개만 있고 성공과 실패. 예, 그리고 각 시행은 독립적이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리고 각 시행마다 성공 확률은 매 시행마다 모두 똑같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그래서 그 매 시행마다 같은 그 성공 확률을 항상 P라고 쓸 거예요. 이거 약속입니다. 예, 그럴 때 그런 시행, 그런 과정을 우리가 베르누이 과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그래서 베르누이 과정, 예, 그리고 그 매 시행은 베르누이 시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베르누이 시행과 베르누이 과정이라는 것을 정의를 한 거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매 시행은 결과가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성공, 그렇지 않은 것은 실패로 설정한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매 시행은, 각 시행은 서로 독립이다. 그렇죠? 그리고 각 시행마다 성공 확률은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만족해야 됩니다. 예, 그런 과정을 베르누이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시행은 베르누이 시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베르누이 시행을 가지고 이항 분포를 정의할 거예요. 우리가 n번의 실험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시행은 베르누이 시행입니다.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각 시행의 결과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했으니까 성공 그리고 실패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매 시행마다 성공 확률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그 성공 확률을 P라고 표현할 거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각 시행은 서로 독립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베르누이 시행을 했어요. n번 반복 시행했어요. 됐죠? 자, 그럴 때 이제 이항 분포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항 분포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 n번의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 횟수, 그걸 x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x는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 횟수, n번 베르누이 시행을 했는데 그중에 성공 횟수, 어렵지 않죠? n번의 시행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성공 횟수라는 것은 한 번도 성공할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한 번 성공할 수도 있고 n번 시행했으니까 n번까지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가 취하는 값은 0부터 1까지 취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n번의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 횟수를 x라고 하자. 어렵지 않죠? 확률 변수가 하나 정해졌습니다. 이 확률 변수를 이항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다면 확률 변수가 하나 결정됐으니까 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어진 이항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 이항 분포의 분포함수, 즉 fx로 표현되는 분포함수예요. 그 분포함수를 binomial distribution 이란 뜻으로 이항, binomial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binomial 이란 뜻으로 b를 가지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b x 세미콜론 n 콤마 p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주어진 이 fx라는 함수, 이항 분포에서 얘기하는 그 분포함수, 그 분포함수를 b, x, n, p 이렇게 쓸 거다. 어렵지 않죠? 예, 뒤에서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분포의 분포함수, 이 값을 결정하는 것이 시행횟수 n하고 성공 확률 p 이 두 가지가 결정을 해줘요. 그리고 몇 번 성공할 건가라는 x의 값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 이 함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b, x, 세미콜론, n, p 이렇게 쓸 거예요. 이 함수를.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항 분포는 b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공 확률은 p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패할 확률은 1에서 성공 확률을 빼주면 실패할 확률이 있죠. 그렇죠? 1-p입니다. 1-p를 q라고 항상 쓸 거예요.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q는 1-p고 p가 성공 확률이니까 q는 실패 확률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성공 확률이 p고 실패 확률이 q가 되는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때 성공 횟수, 그걸 x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그 x의 확률 분포를 계산을 합니다. 자, 가볼까요? 항상 그 표본점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x라는 것은 성공 횟수예요. 그렇죠? n번 중에서 x번 성공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표본점의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n번 중에서 x번을 성공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실패했죠. 그렇다면 전체가 n번이니까 나머지라는 것은 n에서 x를 빼준 값이죠. n-x번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n개 중에서 성공한 게 x개가 있는 거고 실패한 게 n-x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시행들은 전부 독립이에요. 서로. 그렇죠. 독립된 시행이니까 당연히 이 확률을 전부 곱해주면 돼요. 독립이니까. 그렇죠. 교집합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 확률은 P라고 했으니까 성공이 X번 있다면 P는 X번 곱해지겠죠. 그럼 실패 확률은 Q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N-X번의 실패가 있다면 Q는 N-X번 곱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본점의 확률이라는 것은 성공을 X번, 그래서 P의 X승, 실패를 N-X번, 그래서 Q의 N-X승 이렇게 곱해진 것이 이 표본점 하나의 확률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표본점이 몇 개 있는가를 세야 돼요. 즉, n개 중에서 x번 성공하고 n-x번은 실패하는 그런 표본점이 몇 가지로 경우의 수가 나타나냐라는 걸 세워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3번 시행을 했는데 2번 성공했다 그러면 앞에 2번 성공하고 뒤에 거 1번 실패할 수가 있고 그렇죠. 성공, 실패, 성공 이렇게 2번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실패하고 성공, 성공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3번 중에서 2번 성공했다라는 것은 이런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모두 몇 가지인가를 세줘야 됩니다. 이 각각의 표본점의 확률은 지금 계산이 됐어요. 그렇죠. 각각 표본점의 확률이 P의 X승, Q의 N-X승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체는 이만큼 똑같은 것을 이 개수만큼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n번의 시행에서 x번 성공하고 n-x번은 실패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는 건데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당연히 x번의 성공과 n-x번의 실패를 포함하는 그 경우의 수니까 한쪽 그룹에는 x개 원소를 놓고 다른 쪽 그룹에는 n-x개의 원소를 놓는 그렇게 두 개로 분할하는 그 경우의 수죠. 그렇죠? 두 개일 때는 바로 조합하고 똑같은 기호다라는 것도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그렇게 분할하는 경우의 수니까 바로 조합으로 우리는 n combination x라고 계산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을 이 표본점의 확률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이 분포 함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포 함수가 계산됐어요. 분포 함수는 각 표본점의 확률, x번 성공하고 n-x번 실패했으니까 표본점의 확률 p의 x승, q의 n-x승. 거기에 그렇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냐. 그 경우의 수를 다 세어보니까 n 컨비네이션 x개만큼 있다. 그렇죠? 그래서 n 컨비네이션 x만큼 곱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포함수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분포함수 예, b는 n 컨비네이션 x, p의 x승, q의 n-x승, 그리고 x는 0부터 1까지, 0부터 n까지 이렇게 취할 수 있다. 예, 이 분포함수는 기억하시고요. 뒤에 표가 있어요. 예, 이제부터는 표를 보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예, 뒤에 우리 책, 여러분들한테도 강의 자료에서 예, 확률 분포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예, 거기 표에 보면 있어요. 이항 분포에 대해서는 누적 이항 분포표가 있습니다. 예, 교재 뒤에 있고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를 통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강의 자료를 통해서 나누어 드린 그 분포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는 어떤 값들에 대해서 계산이 되어 있냐? 예, 누적 분포표가 있어요. 누적 분포표 하는 것도 앞에서 우리가 확률 변수 얘기하면서 배웠죠. 그렇죠? 예, 처음부터 그 해당되는 그 값까지 계산해 놓은 것.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값에 대해서 있냐 하면 P가 0.1, 0.2, 0.3, 0.4, 0.5, 0.6, 0.7, 0.8, 0.9 이런 값에 대해서 있고요. 0.1씩 건너뛰면서 그리고 이것들 말고 다른 값은 0.25,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하나 더 있어요.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공 확률이 0.1부터 0.9 이 중에 어느 하나거나 0.25, 4분의 1이거나 이러면 표를 찾을 수 있다. 근데 성공 확률이 이건 말고 다른 경우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표는 없습니다. 표는 없으니까 다른 경우는 이 식을 가지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계산을 했냐 하면 그 시행 횟수를 한 번 시행한 것부터 20번 시행한 것까지 예, n을 1부터 20까지 예, 이것은 다 계산을 해놨어요. 하지만 누적 분포다라는 걸 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누적 분포를 통해서 딱 그 점에서의 값만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뺄셈으로 계산하는 거 앞에서 연습했죠. 조금 이따가 또 연습할 겁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누적 분포니까 시그마 x가 0부터 r까지 b, x, n, p 예, 이런 값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r의 값이 얼마인가라는 것도 찾으셔야 됩니다. 예, 조금 이따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 어떤 제품의 25%가 불량품이다 그랬어요. 이 제품에서 3개의 제품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2개가 그중에 2개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불량품에 관심이 있죠. 그렇다면 25% 하는 것은 불량품이 될 확률이니까 성공 확률 P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5%니까 당연히 0.25고요. 그렇다면 표에 있습니다. 표에 있으니까 표를 찾으셔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불량품, 이 불량품이 될 확률이 항상 25%니까 불량품이거나 양품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경우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과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은 항상 25% 일정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품을 3개 꺼냈을 때 첫 번째 부품이 두 번째 부품에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 독립이죠. 그렇죠. 그럼 베르노이 시행이 반복된 거니까 당연히 이항분포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판정할 수 있죠. 이항분포인가 아닌가. 예, 판정하는 것도 연습하시고요. 그렇다면 이항분포니까 바로 공식을 쓰면 됩니다. 이항분포에서 성공 확률이 0.25, 25%인데 3개 제품 중에 임의로 2개 추출했을 때 불량품이 될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죠. 그렇다면 분포함수를 바로 계산하면 되겠죠. 분포함수 B 2개가 불량품이다 그랬으니까 X의 값이 2고요. 그렇죠.
3개 제품을 추출했다 그랬으니까 N의 값은 3이고요. 그렇죠? 성공 확률은 25%다 그랬으니까 P는 4분의 1, 0.25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3개 중에 2개, 경우의 수는 3 컨비네이션 2. 그렇죠? 성공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2개 성공해야 돼요. 4분의 1의 제곱. 그렇다면 실패 확률은 1에서 성공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1-4분의 1. 그렇죠? 그럼 2개 성공했으니까 나머지 전체 3개니까 3개에서 2를 뺀 것이 나머지가 되죠. 3-2, 1개죠. 1개는 실패.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식을 설정하고 계산만 해주면 돼요.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 1에서 4분의 1 뺀 게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의 1승. 다 됐죠? 예, 해서 계산하면 3 컨비네이션 2, 3이고요. 예, 4분의 1의 제곱, 16분의 1이고요. 4분의 3의 1승, 4분의 3이죠. 다 곱하면 64분의 9입니다. 예, 이걸 계산하면 0.1406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표에서 찾는 것도 이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예, 잘 보시고요. 표에서 찾으려면 3개 중에 2개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처음부터 2개인 경우까지 다 더한 값에서 처음부터 1개인 값까지 다 더한 것을 빼주면 2개인 경우만 딱 남죠.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개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2까지 더한 거에서 1까지 더한 걸 빼주면 돼요. 그렇죠? 자, 이것을 표에서 찾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뒤에 누적 이항 분포표를 찾으시면 여기 시행 횟수가 있어요. N. 그 밑에서 몇 번 시행했는지라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3번 시행했으니까 N 아래쪽에서 3을 찾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 몇 번까지라는 거 더해놓은 이 값은 R로 표현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을 2를 찾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R을 1로 찾으시면 이걸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R은 N이 3인 경우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시행을 3번 했으니까 예, 성공할 확률이라는 것은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 한 번, 2번, 3번까지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n에 대해서 r은 0부터 n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r은 0부터 1, 2, 3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서 r을 2하고 1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1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이 성공 확률 P를 이 가로축에서 찾으시면 돼요. 4분의 1이니까 0.25를 찾으시면 됩니다. P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0.25. 예, 그걸 찾으시면 이제 숫자는 다 찾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n이 3이고 r이 1이고 p가 0.25 이렇게 되는 값이 필요하고 n이 3이고 r이 2이고 p가 0.25 이렇게 되는 값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 값은 r의 값하고 p의 값이 만나는 곳에 이렇게 p에서 이렇게 세로로 내려오시고요. r에서는 가로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딱 읽으면 그 값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1하고 0.25가 만난 곳은 이 값입니다. 시그마 x가 0부터 1까지 b, x, n, p. 예, 이 값이 여기에 찾아보세요. 0.8438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이 값이 0.8438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2가 있습니다. 2하고 0.25에서 내려온 곳에 이렇게 2하고 0.25가 만나는 곳에는 숫자를 보세요. 0.9844가 있어요. 그렇죠? 이 값은 예, 여기 시그마 x는 0부터 2까지 b, x, n, p 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값은 0.9844예요. 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확률은 표에서 찾으면 0.9844에서 0.8438을 빼주면 0.1406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5.4 보세요. 어떤 종류의 부품이 충격 실험에서 견딜 확률이 4분의 3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견딜 확률이 항상 정해져 있죠? 예, 고정된 P의 값이 있습니다. 4개의 부품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 정확하게 2개가
충격을 견딜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P가 4분의 3이니까 0.75예요. 그렇죠? 0.75는 표에 없습니다. 예, 표에 없으니까 식을 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식을 설정해 볼까요? 당연히 이항분포고요. 그렇죠? 두 개 견딜 확률이니까 x의 값은 2고요. 그렇죠? 네 개의 부품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n, 시행 횟수는 4가 되고요. 그렇죠? 견딜 확률 4분의 3, p의 값은 4분의 3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가 없으니까 이제 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4개 중에 2개니까 예, 그 경우의 수는 4 컨비네이션 2. 그렇죠? 그 중에 2개가 성공한 거니까 성공 확률 4분의 3은 2번 곱해지고 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실패가 된 거니까 4개 중에서 2개 성공했으면 나머지는 4-2, 2개는 실패했어요. 그렇죠? 성공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실패 확률은 1-4분의 3. 그렇죠?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해서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 어렵지 않죠? 이걸 계산하면 256분의 54. 대략 0.2109 이렇게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5.5 볼까요? 빈혈 환자가 회복될 확률이 0.4라고 한다. 15명이 빈혈에 걸렸을 때 다음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적어도 10명이 회복될 확률, 3명에서 8명 사이의 사람이 회복될 확률, 정확하게 5명이 회복될 확률, 이걸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빈혈에 걸렸을 때 회복되거나 안 되거나 당연히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복될 확률은 0.4라고 했으니까 항상 그 확률은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환자와 두 번째 환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죠. 독립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항분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값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P가 0.4니까 표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표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어도 10명이다 그랬으니까 10명 이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10명 이상이 회복될 확률은 당연히 전체, 이걸 다 계산하는 게 복잡하니까 전체 1에서 10명 이상 하는 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9명 이하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9명 이하가 회복될 확률을 빼주면 된다. 9명 이하라는 것은 x의 값이 0부터 9까지 이 확률이 다 더해진 값이죠. 그렇죠? 예, 9명 이하니까 0부터 9까지 다 더한 값이에요. 이게 표에 있죠. 그렇죠? 자, 다음 표를 찾는 방법 조금 전에 연습을 했습니다. N에서 15명 빈혈에 걸렸다고 했으니까 시행은 15명의 환자가 되겠어요. N에서 15를 찾으시고요. 그렇죠? R에서 여기 0부터 9까지 더한 값을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15에 가면은 R이 0부터 15까지 있겠죠? 그 중에 9를 찾습니다. R에서 9를 찾으시고요. 이 15에 있는 것 중에 9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맞춰서 찾아야지 다른 곳에서 9를 찾으시면 안 돼요. 15에서 9를 찾으시고 됐죠. 그리고 P에서 여기 확률 0.4를 찾으세요. 0.4에서 밑으로 내려가시고 여기 15에 있는 9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시고 숫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0.9662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면 잘 찾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값은 1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되니까 1-0.9662 계산하면 0.0338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표를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 회복될 사람이 3명에서 8명 사이 이렇게 되는 확률. 자, 그러니까 X의 값은 3 이상 8 이하예요. 그렇죠? 3명 이상 그리고 8명 이하.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은 우리 누적 분포가 있으니까 8까지 더한 값에서 여기 3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2까지 더한 값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야 3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R이 8인 경우까지 더해 놓은 값에서 R이 2인 경우까지 더해 놓은 값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 N에서 15 찾으시고요. 그렇죠? R에서 이번에는 2가 필요하죠. 그리고 8이 필요해요. 그렇죠? 해서 2하고 8 찾으시면 됩니다. 해서 2하고 0.4 이렇게 내려가서 만나는 곳 읽어보시고요.
그렇다면 2하고 만나는 곳에는 0.022027 이렇게 값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8하고 만나는 곳 찾으시면 됩니다. 8하고 만나는 곳은 0.9050 이렇게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되니까 계산하면 0.8779 이렇게 있다.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정확하게 5명이 회복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5명 하는 것은 0부터 5명까지 더한 값에서 0부터 4명까지 더한 값을 빼주면 됐죠. 그렇죠? 예, 똑같이 찾습니다. n 아래쪽에서 15 찾으시고요. r에서 15, n이 15인 곳에서 r을 찾으세요. 5하고 4를 찾으시면 됩니다. 4하고 5를 찾으시고, 그렇죠? p에서 0.4를 찾으시고, 4하고 0.4 만나는 곳, 5하고 0.4가 만나는 곳, 두 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4하고 만나는 곳 찾아보세요. 0.2173. 5하고 만나는 곳 찾아보시면 0.4032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뺄셈을 하면 0.1859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 예제 5.6 보세요. 어느 대형 할인점 상인이 전자장비를 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으려고 한다. 근데 제조업자는 이 장비의 불량률이 항상 3%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문제. 그 상인이 납품된 제품 20개를 임의로 선택을 했을 때 이 20개 중에서 적어도 한 대의 불량품이 있을 확률,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었고요. 두 번째는 한 달에 10번의 납품을 받는데 납품마다 20개 장비를 검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한 대의 불량품이 포함된 납품이 3번 있을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예,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인이 20개를 임의로 선택을 했을 때 20개 중에서 적어도 한 대의 불량품이 있을 확률이다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한 대, 즉 1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x가 1 이상이 되는 확률,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1 이상인 확률은 예, 1에서 0, 하나도 없을 확률. 1 이상이니까 그 아래쪽은 하나도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0인 확률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불량률은 3%다 그랬으니까 P는 0.03이죠. 그렇죠? 표에 없어요. 그렇죠? 표에 없으니까 식을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죠? 다시. 그렇다면 X가 0일 확률은 여기 X에다 0 대입하면 됩니다. 20개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N은 20개고요. 20. 그렇죠? P는 0.03, 3%. 그렇죠? 해서 B 0, 20, 0.03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20개 중에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는 20 컨비네이션 0. 그렇죠? 성공 확률이 0.03인데 성공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0.03의 0승. 그렇죠? 그렇다면 실패할 확률은 1에서 0.03 빼준 0.97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다 실패를 했으니까 20개 중에 하나도 성공 못했어요? 그럼 20개 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0.97에 20승. 어렵지 않죠? 예, 이거 계산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20 컨비네이션 0, 1이고요. 0.03에 0승 1이고요. 그렇다면 계산은 0.97에 20승만 해주면 됩니다. 그것을 1에서 빼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확률을 계산하면 0.456가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확률을 계산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기 위에 문제 이 조건이 다 맞아요. 한 달에 10번의 납품을 받는데 납품마다 20개의 장비를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20개 임의로 선택했었다고 했죠. 첫 번째 문제에서. 그렇죠? 20개의 장비를 검사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대의 불량품이 포함된, 즉 여기 20개 중에서 적어도 한 대의 불량품이 있을 확률을 계산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여기서 성공 확률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적어도 한 대의 불량품이 포함된 그런 납품. 그 확률은 바로 여기서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3번 있을 확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이항분포로 똑같이 하는데 성공 확률이 위에 A번에서 계산한 이 확률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공 확률은 0.456가 되고요. 한 달에 10번의 납품을 받는 겁니다. 그중에 적어도 그런 납품이 3번 있을 확률. 적어도 3번 그랬어요. 그렇죠? 예, 적어도 한 대의 불량품이 포함된 납품이 3번. 이거는 딱 3번이네요. 그렇죠? 예, 적어도 한 대의 불량품이 포함된 납품. 그런 납품이 딱 3번 있을 확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확률 변수를 이번에는 이 첫 번째 확률 변수 x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y라고 두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y가 딱 3인 경우죠. 그렇죠? 예, 그런 납품이 3번 있을 확률이니까. 자, 그렇다면 y의 값이 딱 3으로 정해진 값이니까 계산합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 p는 이번에는 0.456이니까 역시 표에는 없어요. 그렇죠? 표엔 없으니까 계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항분포인데 y의 값은 3, 즉 이항분포 전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x의 값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y의 값이라고 지금 바꿔 놓은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문제하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그 값이 3인 경우. 그렇죠? 그런데 한 달에 10번 납품을 받았으니까 그 시행 횟수는 10이 돼요. 그렇죠? n의 값은 10이 되고요. 성공 확률은 위에서 계산한 확률 0.4561을 갖다 쓰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제 계산합니다. 경우의 수는 10번 중에 3번이니까 10 컨비네이션 3. 그리고 표본점의 확률은 성공한 것이 3개니까 0.4562의 3승. 그럼 나머지는 실패했으니까 10번 중에 나머지 7번이지요. 3번 빼면. 그렇죠? 해서 실패 확률은 성공 확률 0.4562를 1에서 빼주면 되죠. 1-0.4562의 7승.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해주면 0.1602가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항분포를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을 해봤고요. 이 이항분포는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연속형에서 정규분포라는 걸 배울 텐데, 그걸 또 표준화해가지고 표준정규분포라는 걸 배울 텐데, 표본의 수가 크면 이항분포로 계산되는 거지만 연속인 것처럼 정규분포를 가지고 근사식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리 5.1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항분포 B, X, 세미콜론, N, P 이런 분포가 있을 때 그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결정돼요. 평균은 N 곱하기 P입니다.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 P를 곱하면 돼요. 분산은 NPQ,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 실패 확률 이렇게 세 가지를 곱하면 됩니다. 이건 기억하세요. 그래서 평균은 NP, 분산은 NPQ다. 이항분포의 평균은 NP, 이항분포의 분산은 NPQ다. 어렵지 않죠?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할 때 n번의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 횟수 x라는 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n번 시행을 했으니까 n번 시행한 것을 그 각 경우마다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해서 n번째 시행까지 나눠 볼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시행은 I1, 두 번째 시행은 I2, n번째 시행은 IN. 어렵지 않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J번째 시행은 IJ.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IJ를 J번째 시행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을 가지고 성공 횟수 X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IJ라는 이 확률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J번째 시행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겠죠. 성공이다 그러면 성공 횟수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실패했다라고 하면 성공 횟수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 횟수니까 몇 번 성공했나라는 걸 세는 거니까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공한 것은 하나로 계산이 돼요. 한 번. 그렇죠. 또 그 다음 것도 성공했다면 그것도 한 번 계산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해서 성공 횟수의 계산이 되려고 하면 그 성공한 것은 1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실패는 0으로. 그렇죠. 그럼 실패는 0으로 계산되니까 더할 필요가 없고 성공하면 1로 계산이 되니까 하나가 더해져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성공이면
예, 이것은 횟수가 세어질 거니까 이 값, ij의 값은 1이다. 이렇게 줄 거고요. 당연히 성공 확률은 P라고 했으니까 1이 될 그 확률은 P가 되겠죠. 그렇죠. 제2번째 시행이 실패일 수도 있어요. 실패가 되면 횟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값은 0으로 계산될 거예요. 됐죠? 그런데 실패할 확률은 1에서 성공 확률을 빼주면 되고 그걸 우리가 Q라고 썼으니까 그 확률은 0이 될 확률은 Q가 되죠. 됐죠? 자, 그래서 IJ는 IJ가 취하는 값은 1이거나 0이거나 그런데 1이 되는 확률은 성공 확률 P고 0이 되는 확률은 실패 확률 Q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X라는 것은 이제 성공 횟수를 세는 거니까 당연히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n번째 시행까지를 다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I1 1이거나 0이거나 성공했으면 1, 세어질 거고요. 실패했으면 0, 세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예, I2, 예,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성공했으면 1로, 실패했으면 0으로. 그렇죠? 해서 성공했으면 1이니까 덧셈이 될 거고 실패했으면 0이니까 덧셈이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공 횟수 X라는 것을 각 시행마다 첫 번째 시행부터 n번째 시행까지 이 I1부터 IN까지 이 확률 변수를 성공이면 1, 실패면 0 이렇게 주고 성공할 확률은 P, 실패할 확률은 Q 이렇게 주면 이걸 다 더한 것하고 X가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IJ라는 것은 각각 시행은 독립이다. 베르누이 시행의 정의였죠. 각 시행은 독립이다라고 했으니까 IJ끼리는 서로 독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X의 평균, 기대값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X는 I1부터 IN까지 더한 거니까 I1부터 IN까지 더한 것의 기대값이에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 연습했습니다. 기대값이라는 것은 선형적이니까 덧셈에 대해서 풀려요. 그렇죠? 그러면 I1의 기대값부터 IN의 기대값까지를 다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IJ의 기대값 계산하는 방식을 압니다. IJ가 취할 수 있는 그 값 X와 그 X의 확률 FX를 곱하고 이산형이니까 그걸 다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IJ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이에요. 그렇죠? 0일 확률은 실패 확률 Q고 1일 확률은 성공 확률 P예요. 그러니까 0과 Q 곱하고 1과 P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렇죠? 계산하면 0은 곱하나 마나니까 여기 1하고 P 곱해서 P가 되죠. 그러니까 IJ의 기대값은 P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X의 기대값은 I1의 기대값부터 IN의 기대값까지 다 더하면 되는데 I1의 기대값도 P, I2의 기대값도 P, IN의 기대값도 P니까 P를 n번 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P를 n번 더하면 NP.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이 결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양분포의 평균은 NP다.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 P를 곱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분산을 계산해 볼 텐데 분산도 각각의 분산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4장에서. 자, 그렇다면 IJ 제곱의 기대값과 IJ의 기대값의 제곱. 그것의 차가 바로 IJ의 분산이지요. 그렇죠? IJ의 분산, 시그마 제곱 IJ는 IJ 제곱의 기대값에서 IJ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IJ의 기대값은 조금 전에 P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예, 제곱의 기대값이 필요하죠. 계산해 볼까요? 역시 IJ라는 이 확률 변수, 예, 이걸 제곱해서 만든 새로운 확률 변수, 이것의 기대값 하는 것은 이것이 취할 수 있는 값을 제곱한 것하고 그 취할 수 있는 값의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취할 수 있는 값이 0과 1이고, 그렇죠? 그럼 0의 제곱, 1의 제곱. 0의 확률은 Q고 1의 확률은 P고, 그럼 Q와 P를 각각 곱하고 더하면 돼요. 그렇죠? 0의 제곱 0이니까 필요 없고요. 1제곱해도 1이니까 값은 P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IJ의 제곱의 기대값도 P다라는 걸 구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산은 P에서 이 값 P의 제곱을 뺀 거죠. 그렇죠? P로 묶어내면 1-P가 P에 곱해진 건데 1-P는 1에서 성공 확률을 뺀 거니까 우리가 실패 확률이라고 했고 그걸 Q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값은 PQ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X의 분산을 계산합니다. 근데 X가 I1부터 IN까지를 더한 것으로 표현됐어요. X라는 확률 변수가. 그렇죠? 그런데 I1부터 IN까지가
독립이다. 그렇죠? 이 각각이 독립이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공분산은 0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공분산이라는 이 값이 0이 되니까 우리는 이것들의 분산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분산 파트에 이것에 부호 플러스가 들어갈 텐데 0이니까 필요 없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전체의 분산은 이제 합으로 분해를 해서 이것의 분산, 이것의 분산, 이것의 분산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앞에 곱해진 스칼라는 제곱으로 나간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 곱해진 것이 전부 1이에요. 그렇죠? 1이 곱해졌으니까 1의 제곱은 1. 예, 그러면 제곱할 필요가 없었죠? 예, 똑같이 1이니까. 그래서 1이라는 것은 이제 제곱해도 1이니까 필요 없고 나머지만 쓰면 됩니다. 1의 제곱 곱하기 i1의 분산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i2의 분산 이런 거죠. 플러스 점점점 1의 제곱 곱하기 in의 분산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이 앞에는 다 1의 제곱이 다 있는데 1의 제곱은 1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분산을 다 더하면 되는데 이 각각의 분산이 전부 PQ예요. 이 값도 PQ, 이 값도 PQ, 이 값도 PQ. 그렇다면 PQ가 이번에는 N번 더해져 있어요. 값은 NPQ가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항분포의 평균 그리고 분산 이런 얘기는 됐습니다. 평균은 NP, 분산은 NPQ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7 볼까요? 예. 어느 시골에 있는 우물 중에서 30%의 불순물이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의 모든 우물을 검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10개의 우물을 임의로 선정을 해서 검사하기로 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첫 번째, 알려진 것처럼 정확히 3개의 우물에 불순물이 있을 확률을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라. 예, 이항분포를 이용해라 라는 말을 안 해도 이것이 이항분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불순물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 3개를 초과한 우물에 불순물이 있을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첫 번째는 정확하게 x가 3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확률을 보니까 30%, 0.3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표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표를 찾는 게 간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3일 확률이니까 0에서 3까지 더한 값에서 0에서 2까지 더한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표를 찾아볼까요? 우리 표를 찾으면 n에서 10개 우물을 임의로 선정했다 그랬으니까 그 횟수는 10이 됩니다. 10을 찾으시고요. 그러면 R은 이 10에서 이제 R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 0부터 10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필요한 값은 R은 3하고 2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밑에 3이 있겠죠. 그렇죠? P라는 값은 여기 0.3이니까 표에서 0.3 찾으시면 됩니다. 0.3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2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 읽으시고요. 0.3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3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찾으시면 여기 2하고 만나는 값은 0.3828 찾으셨나요? 3하고 만나는 요 값은 0.6496 찾으셨죠? 예, 이렇게 뺄셈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값은 0.2668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3개를 초과한 우물에 불순물이 있을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3개를 초과했다 그랬으니까 x가 3보다 크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x가 3보다 클 확률은 이제 여집합의 경우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1에서 3 이하인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래야 3보다 큰 것부터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1에서 3 이하인 걸 빼주면 되는데 3 이하인 것은 여기 누적 분포표에 있어요. 그렇죠? 예, 금방 얘기한 것처럼 0에서 3까지 더한 값이 3 이하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R3인 경우니까 금방 여기서 표에서 찾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표에서 찾아보니까 0.6496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 값을 1에서 빼주면 0.3504 이렇게 얻을 수 있네요.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 얘기까지 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얘기, 다항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항분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항분포는 매 시행마다 결과가 딱 2개예요. 자, 그런데 매 시행마다 결과가 딱 3개만 있는 경우도 있겠죠. 매 시행마다 결과가 딱 4개만 있는 것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항분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매 시행마다 결과가 딱 K개만 있어요. 그 결과를 번호를 붙여서 E1, E2, EK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럴 때 E1이 되는 이 확률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P1. E2가 되는 이 확률도 딱 정해져 있어요. P2. EK가 되는 확률도 딱 정해져 있어요. PK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이항분포하고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 매 시행마다 결과가 K개가 있는 그런 시행이 서로 독립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런 시행을 N번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K개의 결과는 그 결과가 될 그 확률도 P1부터 PK까지 딱 정해져 있다. 매 시행마다 똑같다. 됐죠? 예, 이항분포하고 완전히 똑같은데 결과가 몇 개냐라는 그 결과의 수만 달라요. 이항분포는 2개, 예, 그리고 여기 다항분포는 K개.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E1이 발생하는 그 횟수 똑같습니다. 이항분포에서는 성공 횟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횟수를 얘기할 거예요. E1이 발생하는 횟수는 확률 변수 X1, E2가 발생하는 횟수는 확률 변수 X2, EK가 발생하는 횟수는 확률 변수 XK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럴 때 X1부터 XK까지 이것의 확률 분포, 예, 이것을 다항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그 분포 함수가 있을 텐데 그 분포 함수는 그냥 F라고 쓸 거고요. 변수는 X1부터 XK까지니까 먼저 X1부터 XK까지를 쓸 거고요. 그리고 세미콜론하고 그 확률, 각각의 확률 P1부터 PK까지를 쓸 거고요. 시행 횟수 N을 마지막에 써줄 거예요. 예, 해서 F, X1, X2, XK까지 세미콜론 P1, P2, PK까지 콤마 N 이렇게 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계산해 볼까요? 예. 모든 시행이 독립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그 확률, 각각의 확률을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각 시행에서 E1이 X1번, E2가 X2번, 그리고 EK가 XK번 이렇게 될 그 확률을 계산하면 표본점의 확률부터 E1이 될 확률은 P1인데 E1이 X1번 나타났으니까 P1은 X1번 곱해져요. E2가 될 확률은 P2인데 E2가 X2개 나타났으니까 P2가 X2개 곱해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 EK까지 예, EK라는 것은 예, 그 확률이 PK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발생 횟수가 XK였어요. 그렇다면 PK 예, 여기 잘못됐네요. K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 PK가 XK번 곱해져요. 그렇죠? 해서 P1이 X1번, P2가 X2번, PK가 XK번 이렇게 곱해졌어요. 그렇죠? 이게 표본점의 확률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표본점이 몇 가지나 있냐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N번의 시행 중에서 예, E1이 X1번, E2가 X2번, EK가 XK번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첫 번째 그룹에는 X1개를 갖다 놓고 두 번째 그룹에는 X2개를 갖다 놓고 K번째 그룹에는 XK를 갖다 놓고 이 전체를 N개 대상물을 분할하는 그런 경우의 수지요.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N combination X1, X2, 점점점 XK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렇죠? 예, 이 값을 계산하는 방법도 앞에서 배웠고요. 예,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을 표본점의 확률에다 곱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예,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10 보세요. 어느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상황에 대한 이상적인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자, 그런데 거기에 3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3개의 활주로가 있는 이 공항에서
각 활주로가 사용될 확률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첫 번째 활주로가 사용되는 확률은 9분의 2. 예, 경험적인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했겠죠. 두 번째 활주로가 사용되는 확률은 6분의 1. 세 번째 활주로가 사용되는 확률은 18분의 11이었다. 됐죠? 그럴 때 임의로 도착하는 6대의 비행기가 다음과 같이 활주로에 도착할 확률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활주로에 2대가 도착하고 두 번째 활주로에는 1대가 도착하고 세 번째 활주로에는 3대가 도착하는 6대의 비행기 중에서 2대, 1대, 3대 이렇게 도착하는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다항분포다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 것은 2, 두 번째 것은 1, 세 번째 것은 3을 취하는 확률이죠. 그렇죠? 그 각각의 확률이 첫 번째 것은 확률이 9분의 2였고 그렇죠? 두 번째 것은 확률이 6분의 1이었고 세 번째 것은 확률이 18분의 11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총 대수는 6대였어요. 자, 그러면 이 분포 함수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계산은 표본점의 확률은 9분의 2 확률로 2대니까 9분의 2는 2번 곱해지고 6분의 1 확률인 것이 1대가 도착했으니까 6분의 1은 1번 곱해지고 그렇죠? 18분의 11 확률인 것은 3대가 도착해야 되니까 18분의 11은 3번 곱해주면 돼요. 이게 표본점의 확률. 그렇죠? 그런데 이 6대의 대상물을 각각 3개의 조합으로 3개의 그룹으로 2대, 1대, 3대 이렇게 나눠놓는 경우의 수는 6 컨비네이션 2, 1, 3이죠. 6 추즈 2, 1, 3 이렇게 읽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걸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죠? 이 위에 있는 6이라는 수의 팩토리얼 이것을 아래쪽에 있는 이 수들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2 팩토리얼, 1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거기에 이제 이 뒤에 있는 값을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이 값을 계산하면 0.1127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산형 분포에 대해서 3가지 균일 분포, 이항 분포, 다항 분포 예,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초기화 분포부터 해서 예, 뒤쪽에 있는 포화순 분포까지 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